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 가지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친 많은 미군들이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편리한 생활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미군 장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군 소령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평화로운 텍사스의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2018년 1월, 예상치 못한 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앤더슨 소령 3월부터 한국 용산기지 발령입니다. 다음 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과 중동에서의 근무 경험은 있었지만 아시아는 저에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발령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스티브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이라고? 갑작스럽겠네. 아내랑 얘기는 해봤어? 스티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한숨만 나왔죠. 아직 사라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죠. 문을 열자 식사를 준비하는 사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 사라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령 소식을 전하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한국이요? 갑자기 무슨?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떡하냐는 질문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죠. 가장 힘든 건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신 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직감하셨는지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이클? 아버지, 한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긴 한숨 소리. 이어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필 아시아라니. 내가 베트남에서 본 것들을 너는 알지 못할 거다. 그곳은 위험해. 아버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결정된 발령이라. 알아.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50년 전 전쟁의 기억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난 후 오랫동안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령까지 남은 한 달 정신없이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이사 준비, 아이들 전학 수속, 비자 신청까지.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기지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각자의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랑 가깝잖아. 아이들 교육은 어떡하려고? 영어는 잘 통할까? 모두의 걱정 속에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오지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텍사스의 마지막 밤, 베란다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텍사스의 바람 속에서 이제는 낯선 나라에서 보내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말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못 잤는데도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에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처음 마주한 건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시설이었습니다. 평소 해외 공항에서 겪었던 복잡한 입국 절차와는 달리 미군 전용 창구를 통해 빠르게 수속을 마칠 수 있었죠. 마이클, 이상하게 여기 공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 동안에도 주변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독일이나 중동의 공항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용산 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연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아파트들과 정돈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발 전 우리 가족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예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아빠, 저기 지하철이 지나가요. 저 높은 빌딩들 좀 봐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서울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도시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박준호 소령이었습니다.
같은 소령이라는 계급에 나이도 비슷해 보였죠. 앤더슨 소령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박준호 소령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첫 브리핑에서 한국군 장교들과 마주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태도와 영어 실력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죠.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힘들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면서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박준호 소령을 비롯한 한국군 동료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하신 걱정의 말씀이 떠올랐죠.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 조심해서 지내거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활이 어떨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준호 소령이 추천해준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과연 이런 곳에 제대로 된 식당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더 걸었을 때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작은 간판 아래 자리 잡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와 함께 활기찬 주방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처음 보는 한글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건네시는 말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처음 오셨죠?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외국분들도 잘 드시는 메뉴예요. 잠시 후 테이블에 하나둘 놓이기 시작한 반찬들을 보며 사라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김치, 신선해 보이는 시금치, 노란 단무지까지. 아직 주문한 음식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테이블이 가득 찼죠. 이것도 우리가 시킨 거예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이 우리의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은 이래요. 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팁은 필요 없어요. 한국에선 안 받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팁도 받지 않는다니.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입 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된장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무렵 사라가 한국 미용실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영어도 안 통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됐지만 기지 내 한국인 직원이 강력히 추천하는 곳이라 한번 가보기로 했죠. 여보, 내가 먼저 잘랐다가 괜찮으면 당신도 받아요.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은은한 아로마 향기,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직원들의 밝은 미소가 저를 반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의사소통이 걱정됐는데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가격표를 보는 순간이었죠.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라니.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머리를 감길 때의 부드러운 손길, 어깨를 주무르는 마사지, 심지어 음료 서비스까지. 마치 고급 스파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나올 때는 직원들 모두가 문 앞까지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라는 한국 미용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저는 그런 사라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로 늦어진 어느 밤이었습니다.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다 깨달았죠. 텍사스였다면 이런 시간에 혼자 걷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밝은 조명 아래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서의 일상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고 사라도 이곳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불안감이 무색하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군과의 훈련이 시간 낭비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거든요. 앤더슨 소령님, 이번에는 우리 부대가 선두를 맡게 됐습니다. 박준호 소령이 작전 계획을 설명하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죠. 특히 북한군의 전술에 대한 분석은 미군 정보장교도 놀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적이 이런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회의실에 모인 미군 장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껏 우리가 얼마나 한국군을 얕잡아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작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고 무전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미끄러져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 병장, 여기 와서 로프 고정해. 네, 알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한국군 이승현 병장이 순식간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정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 병장은 완벽한 영어로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안심시키며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의 침착함이었죠. 마치 수없이 훈련해온 것처럼 완벽한 구조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병장은 민간인 시절 산악구조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영어로 된 응급처치 용어를 따로 공부해왔다고 하더군요. 앤더슨 소령님,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박준호 소령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실전이 될 수 있는 현실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부상당했던 미군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이 병장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 한국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자기 부대 식당을 이용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특별히 김치찌개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갔습니다. 누군가 건배를 제안했고 우리는 콜라와 식혜로 잔을 부딪혔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들었던 이야기들, 한국군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경험한 현실. 이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서로를 돕는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관계. 그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사라와 함께 명동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달그락거리는 쇼핑백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발길을 돌려 냄새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골목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가 호떡을 굽고 계셨죠. 차가운 바람에 벌개진 얼굴로 손님들에게 웃음을 건네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2개 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호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갓 구운 호떡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죠. 뜨거워서 잠시 식혀야 했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다. 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호떡의 맛은 정말 특별했죠. 할머니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추운데 하나 더 먹어요. 이건 서비스.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이미 하나를 더 구워 비닐봉지에 넣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아니에요. 돈 더 드릴게요. 괜찮아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호떡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뻐서 그래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사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장사하면서 이렇게 공짜로 주다니. 여보, 봤어? 옆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떡볶이 사는 학생한테 어묵 하나를 더 주시더라.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귤 한두 개를 더 넣어주셨고, 옆 반찬 가게에선 손님이 고른 김치를 시식해보라며 건네고 계셨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배워왔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장사도 사람이 하는 거지. 호떡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저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사이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호떡처럼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호떡 봉지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는 마치 한국 사람들의 마음처럼 느껴졌죠.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2024년 초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텍사스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발령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렜는데 막상 짐을 싸기 시작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벌써 떠나야 된다니 믿기지가 않아. 나도. 이제 한국이 우리 집 같은데. 사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은 더했죠.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싫었는지 짐을 싸는 내내 울상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꼭 다시 와야 해. 그렇게 텍사스로 돌아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그리워 가슴이 아릴 때가 많습니다. 포트 후드 기지에서의 일상은 다시 시작됐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르면서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널찍한 공간이 허전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마트만 들러도 장 보기가 충분했는데 여보, 오늘은 배달 시켜 먹을까? 사라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배달 어플을 열었지만 예상 배달 시간은 1시간.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나오는 걸 보니 한국에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치킨도 30분이면 왔는데 아이들도 적응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돌아온 큰 아이가 투덜거렸죠. 아빠, 여기는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야? 한국처럼 지하철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 막히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도로는 더 넓은데 오히려 더 답답했죠.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가 전부였습니다. 기지에서 만난 동료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앤더슨, 한국은 어땠어? 별로였지?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길, 편리한 대중교통.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더 실감났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홀로 걸으며 주변을 살피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주말이면 사라는 한국 음식을 해보려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슷한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 봤지만 그 맛이 나지 않았죠.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음식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식당에서 느꼈던 정겨움, 반찬을 리필해 주시던 주인 아주머니의 정성,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미군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국? 글쎄. 우린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좋은 기지에서 편하게 지낸 거지.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편했다고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우리가 경험한 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호떡 할머니와 찍은 사진, 박준호 소령과의 훈련 사진,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왔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넓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은 부모님 댁의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식탁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마이클,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로 아버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지금 한국은 위험하다고 들었어. 뉴스에서 봤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지금은 대통령 자리도 비어 있다면서. 그런 불안정한 나라에 어떻게 가서 산다는 거니? 아버지, 그래서 제가 더 한국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평화롭게 저항했어요. 폭력이나 약탈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본 한국은 달랐어요. 시위 중에도 일상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시위 현장에서도 참가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끝나면 거리도 깨끗이 청소했죠. 이건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물으셨죠. 마이클, 텍사스가 싫어진 거니? 여기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예요. 밤늦게도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등하교를 할 수 있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야. 시위가 일어나면. 아버지, 한국의 시위는 달라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폭력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위가 끝나면 참가자들이 직접 거리를 청소하더라고요.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아이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라도 이미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건 정부가 흔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겠니? 어머니,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별개예요.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민들이 있기에 더 안전한 거죠.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나도 강도나 절도는 없어요. 밤길도 안전하고 잃어버린 물건도 거의 다 주인을 찾아가죠. 이건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낸 질서예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하는 거니? 네, 아버지.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처럼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장 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 마음속의 확신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을지를. 텍사스에 이른 아침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귀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한국어 학습 앱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사라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죠. 여보, 서울 강남에 있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제가 한국 기업에 이력서를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 곳에서 면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았죠. 동료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스티브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곧 한국에서 보자고. 저녁을 앞둔 젊은 병사들도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사업, 무역회사 설립 등 다양한 계획들이 오갔죠. 한국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한국 친구 박준호 소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한국에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사는 전 미군 분들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은 이미 마음이 한국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를 익히고 있었죠. 아빠, 나 한국 학교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집이 될 곳이니까. 사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사업을 구상 중이었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한국어 공부 앱을 열었습니다. 귀화 시험을 위해 매일 저녁 공부하는 게 즐거워졌죠. 시험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